어느 누구도 대낮에 그러한 비극이 발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비극이 닥친 건 2005년 5월 13일. 농사일이 한창 바쁜 시기였습니다. 마을 주민 김모 씨는 그날 오후 4시경 장모 할머니에게 빌린 돈 20만 원을 갚기 위해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 씨가 여러 번 할머니를 불렀으나 안에선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현관에 놓여있던 할머니의 신발, 그리고 살짝 열려있는 문. 김 씨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집안을 살짝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장할머니가 사망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장 씨의 사체는 양손과 두 발은 물론 얼굴 전체에도 박스테이프로 둘둘 감겨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장할머니의 온몸에는 심한 구타 흔적이 있었습니다. 양쪽 광대뼈 주변에 심한 멍이 들어 있었고, 구타로 인한 다수의 갈비뼈 골절과 후복막강 출혈, 즉 신장 주변부 출혈이 심했으며 좌측 신장의 파열이 동반되었습니다. 또한 얼굴에는 작은 정맥들이 터지면서 생기는 울혈과 점출혈이 함께 나타났는데, 이는 테이프에 의한 질식사를 뜻한다고 합니다. 한편 집안의 모든 가구들의 문이 열려 있었고 내용물들이 마구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강도의 소행인 걸까요? 하지만 사라진 것은 할머니가 몸에 지니고 있던 약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팔찌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현금과 귀중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강도로 위장한 면식범일까요? 수사 초기 경찰은 면식범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현장 감식을 하다 커피잔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립스틱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2005년 6월 15일, 평소 장 씨와 수양딸처럼 가깝게 지내던 백모 씨를 검거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백 씨가 평소 아침에도 화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장할머니 집에 자주 들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백 씨가 사건 이후 4차례나 동네 무속인을 찾아가 사건에 대해 물으며 불안에 떨었다는 진술도 확보합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백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됩니다. 백 씨는 사건 당일 장 씨의 집에 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장할머니가 전에 빌려간 100만 원부터 갚으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백 씨는 청소기 막대자루로 장 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몸을 마구 밟은 뒤 박스테이프로 양손과 두 발, 그리고 얼굴을 감아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그 뒤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어지럽혔으며 금반지와 금팔찌를 가지고 나와 근처 밭에다 던져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백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듯 했던 사건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담당 검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 씨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검찰 측이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체격이 할머니보다 작았고 청소기 막대자루를 압수물로 가져왔는데 이 자루에는 어떠한 타격흔도 없었고 휘어지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비닐 포장도 벗겨지지 않은 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마을의 온 밭을 뒤졌지만 끝내 작물을 찾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커피잔에서 발견된 립스틱 자국이 백 씨의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백 씨는 왜 자백을 했던 것일까요? 백 씨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한 비구니가 집에 찾아와 묘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할머니가 이 집 막내 아들을 노리고 있으니 빨리 경찰서에 들어가라. 그러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 씨의 집에 나타난 이 비구니가 백 씨를 긴급 체포한 형사의 친누나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백 씨는 미신이나 저주와 같은 말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다 보니
심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진실은 법에서 가려줄 것이라는 생각에 허위 자백을 했다는 백씨. 결국 경찰은 백씨를 석방한 상태에서 6차례나 더 조사하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백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진실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혐의점을 찾지 못해 마무리된 수사는 이후 난항을 겪습니다. 한 번이라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마을 주민이 없을 정도였지만 범인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할머니 살인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범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강도로 위장한 면식범일까요? 사건 당일 장씨는 아침 일찍 양양 시내에 침을 맞으러 다녀왔습니다. 오전 11시 40분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갔다는 장씨. 이때 장씨를 목격한 마을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김씨가 사망한 장씨를 발견한 것은 오후 4시경. 따라서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프로파일러와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비면식범이 범인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마을이 도로변에 있어서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차로 이동해야 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또한 마을이 동해고속도로와 강원도를 간통하는 7번 국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외지인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이며 장씨의 집이 언덕 제일 위에 있어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목격되기 쉽지 않아 비면식범이 범행 대상으로 삼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전형적인 절도범의 습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다시 열고 닫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서랍의 제일 아래부터 열고서 빠른 시간 안에 집을 뒤진 흔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씨가 비교적 제압하기 쉬운 고령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귀금속이나 현금 등을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며 추궁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주변의 물건들을 집어 장씨를 더 결박한 것으로 보아 추궁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졌을 것이라 추론합니다. 이는 장씨의 저항이 거셌거나 범인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장씨를 통제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분노의 감정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항하지 못하도록 결박해놓고서 목을 조르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생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면식범이었다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망에 이르게끔 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강도가 주된 목적으로 보이며 면식범보다는 범죄 전력이 있는 비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실제로 평소 어머니가 금품을 보관해뒀다는 싱크대 및 공간에서 통장과 현금 등이 그대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계속된 추궁에도 장씨가 저항하며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후에도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아직 하나 남은 단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17점의 지문을 채취해 감식을 의뢰했지만 대부분 장할머니와 가족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하나, 장씨 얼굴을 감는 데 사용한 테이프 속지에 흐릿하게 남은 1cm 남짓의 쪽지문의 주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입니다. 속지에 새겨진 글자와 겹친 데다 융선마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의 단서가 신락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8월과 2015년 5월 지문 대조 작업 결과 일치하는 지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17년 7월 그 신락같은 희망이 현실이 됩니다. 2017년 5월 재감정을 의뢰한 지문과 유사한 지문 3천여 개를 비교한 결과 정모씨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수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주변을 탐문하고 수사한 결과 정씨를 피의자로 확정하고 2017년 8월 31일 검거하게 됩니다. 경찰은 정씨가 과거 유사한 수법의 강도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주변인 조사를 통해 범행 당일 정씨의 알리바이가 거짓이었다는 것도 밝혀냅니다. 또한 3차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모두 거짓 반응이 나온 것도 확인합니다.
경찰은 정 씨가 당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정 씨는 범행 장소에 간 적도 없고 피해자인 장 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합니다. 결국 정 씨는 검사와 형사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만의 참여재판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명의 배심원이 되어 각자의 주장을 듣고 정 씨의 유무죄를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쪽지문입니다. 관행적으로 12개 이상의 융선상 특징점이 있을 때 동일인으로 판단하는데 이번 쪽지문 같은 경우 15개의 특징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틀릴 확률은 거의 없다는 전문가.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어떻게 정 씨의 지문이 찍힌 테이프가 사건 현장에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 측은 정 씨가 장갑을 착용한 채로 범행을 하다가 테이프의 접착면을 떼기 위해 잠시 장갑을 벗었을 때 찍힌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정 씨는 평소 낚시를 즐기며 낚싯대 고정용으로 사용하던 테이프를 자신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두고 다녔는데 어느 날 오토바이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오토바이 소유관계, 이력 등을 조회해 그 말이 거짓임을 입증합니다. 또한 정 씨와 낚시를 즐기던 지인들도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고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도 보지 못했으며 낚시를 하면서 테이프를 사용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시에서 한 사람이 쓰던 테이프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 현장으로 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테이프의 출처입니다. 테이프가 원래 장할머니의 집에 있던 것이라면 범인은 정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에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이프가 원래 장할머니 집에 있던 것이 아니고 범인이 들고 온 것이라면 정 씨의 말처럼 제3의 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의 출처를 입증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미 인수되어 없어진 브랜드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브랜드의 테이프가 다른 테이프들에 비해서 고급이었고 다소 가격이 비쌌으며 정식으로 대형업체와의 계약으로 공급되는 물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철물점이나 좌판에서는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 씨는 이 테이프를 장날 시장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 어디에서도 해당 브랜드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2년 전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없어진 회사의 거래처를 확인할 수도 없어서 정확한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테이프를 장할머니와 정 씨 중 누가 구입했는지는 확인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사건 당시 정 씨의 알리바이입니다. 최초 수사 당시 정 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동거녀와 함께 운영하는 강원도 동해시의 소주방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주변인들의 진술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정 씨 측은 12년 전의 알리바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입증할 수 있냐는 주장을 펼칩니다. 따라서 처음에 했던 진술도 단순히 주점에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아니고 12년 전 정확히 5월 13일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 씨의 집에서 장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CCTV에 정 씨의 모습이나 차량이 찍혔다면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2005년 당시 정 씨의 집에서 장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목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실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살인죄로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난 2017년 12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쪽지문 탓에 피고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하지만 범죄 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 이런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로는 쪽지문이 묻은 박스 테이프가 유일한데, 이 테이프가 불상의 이유로 범행 장소에서 발견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또 피고는 범행일로부터 12년 후에 범인으로 지목돼 알리바이 등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2018년 10월 24일 열린 2심에서도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정 씨는 쪽지문 외에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은 철두철미한 범인일까요? 아니면 테이프 하나를 잃어버린 탓에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피해자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이상 미제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 범인이 정말로 마을을 아예 모르는 외지인일까요? 이 지도를 보면 정말 마을을 모르는 외지인이 주변에 저렇게 많은 마을이 몰려있는데 마침 약간 외진 곳에 위치한 이 마을을 찾아왔다는 것 역시 추론보다는 우연성에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마을로 들어왔다고 하면 범인은 어떻게 장할머니 집에 접근했을까요? 다시 한번 시계를 돌려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전 11시 40분 버스에서 내린 장할머니는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만약 마을 사람이 아니고 이 마을을 처음 오는 외지인이라면 어떻게 장할머니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장할머니를 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장씨의 집을 모르기 때문에 장씨를 바로 뒤따라가야만 장씨의 집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장씨의 집이 언덕 위 제일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사건 당일 장씨가 집에 걸어가는 걸 목격한 주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할머니를 바로 뒤따라오는 사람이나 차량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은 장할머니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장할머니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우입니다. 즉 할머니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또 주인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언덕 위 제일 안쪽에 위치한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찾아간 것입니다. 이 경우도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도로변에서 장할머니 집까지 가는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을 낯선 차량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 농번기에 밭일을 하느라 목격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도를 보면 밭이 바로 길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차를 따로 세워두고 걸어서 이동했을 경우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한낮에 수상한 사람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것이 다소 의아하긴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이 마을은 외지인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지만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는 우연성에 기대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어느 쪽 방향이었다고 해도 우연히 지나갈 수 있는 마을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을에 들러 우연히 아무에게도 목격되지 않고 집에 다다랐다. 잠시 시선을 돌려 이렇게 봐보면 어떨까요? 혹시 범인이 옆마을에서 넘어온 것은 아닐까요? 당시 언덕 제일 위에는 장할머니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너머 반대쪽에는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가 없었던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물론 이 역시 추론일 뿐입니다. 만약 정씨가 범인이라고 하면 이 마을을 몰랐던 것일까요? 모 TV 프로그램에서 정씨의 과거 행적을 쫓았습니다. 그는 2005년 당시 강원도 일대에서 혼노 수거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와 동업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삼척 동해 옥계면에 이르는 구역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할머니가 살고 있던 지역에 헌옷수거를 담당한 업체에 연락한 결과 사건 당시 근무 기록에 정 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장할머니가 살고 있던 마을과 연관이 전혀 없이 초행길인데 우연히 마을에 들렀던 것일까요? 여러모로 기이한 우연이 겹치는 사건입니다. 범인이 장 씨를 결박할 때 집에 있던 물건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면 즉흥적으로 결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박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평상시에 주로 하던 숙달된 매듭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3개의 매듭이 모두 동일한 모양입니다. 보통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매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뱃사람, 산악인, 공사장 노동자, 군인 등 여러 직업군에서도 처음 보는 매듭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 씨에게 매듭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채 매듭을 묶게 시켰지만 동일한 매듭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범인만의 특이한 매듭법인 걸까요? 테이프 속지에 남은 쪽지문은 왼쪽 가운데 손가락 끝 1cm였습니다. 경찰은 장갑을 벗어 테이프 접착면을 뜯을 때 생긴 지문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왼손 장갑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범인은 어느 손잡이일까요? 모티비 프로그램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왼손잡이는 왼손 장갑을 벗고 테이프 접착면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오른손잡이는 각각 다른 손을 사용했습니다. 저 역시 오른손잡이 5명을 대상으로 실험해봤는데 4명이 오른손 장갑을 벗어 테이프 접착면을 뜯었고 1명은 왼손 장갑을 벗어서 뜯었습니다. 왼손 장갑을 벗은 사람에게 물어보니 테이프를 많이 사용하는 물류회사 직업 특성상 왼손으로 뜯은 채 오른손으로 테이프를 잡아당겨 바로 테이프를 길게 뜯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정 씨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범인은 과연 어느 손잡이일까요?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